봅시다. 산속에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학교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내용은 이미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큼직하게 한번 들어갈 겁니다. 이덕 시인의 산속에서. 자, 일단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두는 게 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이덕 시인이 어떤 시를 주로 쓰냐? 자, 이건 여자분입니다. 주로 서정적인, 따뜻한, 긍정적, 희망적, 이런 전반적으로 동그라미한 시를 쓰는 분입니다. 이분의 시는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서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여러모로 그런 예쁜 시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느낌의 시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판적인 느낌은 거의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시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시는요 총 4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는요 딱 중간에 끊으면 딱 맞게 떨어져요. 그래서 1, 2연이 한 세트, 그리고 3, 4연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연이 각각 대응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거의 유사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세트로 묶어서 보시면은 조금 더 비교하기가 편하겠죠. 자,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거 1년 거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뜯어내주세요. 그렇대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래요. 뭘? 따뜻함이라는 걸. 근데 어떤 따뜻함이야? 불빛의 따뜻함이래. 멀리서 비춰지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를 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길을 잃어봐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을 강하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봤다면 모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왜? 긍정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알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어와 긍정적인 시어 계속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길을 잃는 게 많았죠.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래. 뭘? 불빛의 따뜻함이라는 거를 모를 거라고 한 거죠. 자, 그럼 길을 잃었을 때 나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게 바로 불빛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길을 잃는 건 어떤 상황? 생오한 상황, 부정적인 상황. 그죠? 그럼 불빛이 뭐야? 그때 나에게 위안이 되는 긍정적인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 근데 중간에 불이 보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길을 잃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연입니다. 이거 재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길을 잃어서 내가 마주한 막무가내의 어둠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밤의 길을 잃어버린 거야. 자, 그럴 때 내가 누군가의 맞잡을 손을 발견한다는 게 또 얼마나 기쁘고 새로운 발견과 같이 느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의 맞잡을 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찾아다닐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러 온다면 그것은 마치 인류가 처음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처럼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년입니다. 자, 이거 하은이가 읽어볼까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아니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그들의 생존이 있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제 세트로 들어가네요.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거래요. 자, 뭐예요? 산속에서 밤, 똑같이 어둠 같은, 그치? 산속에서 밤을 맞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길을 잃어서 어둠 속에 갇힌 거야, 그치?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거네, 뭘? 그 산에 갇혀있는 작은 지붕들이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 그때 누군가 어깨를 감싸준다는 건 무슨 의미야?
잘 될 거야 라는 위로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산에서 길을 잃고 밤이 되었을 때 거기 드문드문 보이는 그 산에서 보이는 인가의 흔적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어깨 같은 거 적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깨를 감싸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작은 지붕을 넣어줄 겁니다. 작은 지붕은 뭐 하는 거죠? 위안을 해주는 대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연마다 이런 상징들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지우가 읽어볼까요, 마지막? 사용 잘 보셔야 됩니다. 먼 곳에 내가 산에서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먼 곳에서 불빛이 보여. 그럼 그거는요. 불빛이네. 쉬었다 가야겠다. 이 느낌이 아니고 뭐야? 불빛이 있네. 계속해서 걸어가야겠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자,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가서 내가 쉬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끝난 건가요? 아니죠. 내가 쉬는 거는 진짜 일시적인 편안함이에요. 어차피 나는 갈 길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주는 건 뭐야? 그거는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지지해주고 밀어주는 위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해준다. 지속적으로 희망을 준다는 의미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잠깐 쉬게 하는 것, 잠깐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 또는 힘 같은 걸 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들이 하는, 저 동그라미들이 하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어를 간단하게 동그라미 세모로 속성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요 세모들은 당연히 뭐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가보자면 그냥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라 인생 전반으로 보면 뭐겠죠? 이런 길을 잃고 헤매는 것들 다 하나의 고난이고 시련이 있죠.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경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전반으로 보았을 때 저런 것들은 전부 다 시련 혹은 고난으로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얘는 뭐야?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희망, 힘, 위로, 위안 같은 것들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런 상징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내가 잠시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이 아까 있었죠. 그래서 일로 얘가 지속성을 준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희망을 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쉬게 해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준다. 지속적으로 위로 위안을 해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표현법 같은 것만 조금 잡고 가볼게요. 자, 표현법 우리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뭐 있어요? 도치법이죠.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도치법입니다. 도치법이 뭐야? 문장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치? 문장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집는 게 도치법이에요. 왜? 그냥 일반적인 문법 구조에 맞춰 써도 돼. 근데 굳이 일부를 띄어다가 뒤에 넣는 이유가 뭐야? 걔를 돋보이게 하려고 빼는 거잖아요. 그치? 그 뒤에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도치법을 통해서 자기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네요. 그치? 그럼 일반적인 통사 구조에서 빠져나온 애가 뭔지를 확인해봐야겠죠. 시에서. 한번 볼게요. 자, 1년입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리라.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죠. 어디에 나와 있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그럼 그 목적어가 뭐야? 핵심이라는 거야. 그치?
따뜻한, 다른 말로 하면 위안, 그치?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위안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이어도로 갈게요. 이것도 어때? 그 앞에서 빠져나온 애야. 목적어야, 또. 이해돼요? 그래서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그리고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를 모르리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다 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묶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지 뒤에 늘이 빠진 겁니다. 목적조사가. 그죠? 갑자기 문법 시간이 됐죠? 그래서 2행부터 5행까지가 다 뭐야? 1행의 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도치법이 매우 크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큰 구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이 다 뭐야? 말하고 싶은 주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년 볼 겁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어떤 것을 알리라는 거죠. 목적어 빠졌죠? 목적어 마찬가지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 행부터 끝까지. 그죠?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그리고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묶어서 다 목적으로 빠져야 됩니다. 빠지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빠져나온 목적어들이 뭐다? 이 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다. 즉, 늘 언제나 뭐가 있다? 위로, 위안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법 하나 먼저 정리를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표현법이 있냐면요, 강한 부정을 통한 강한 긍정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년, 2년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래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뭐야? 부정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부정을 일부러 크게 내세우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긍정이 어디에 나와요? 3년에 나오죠. 이렇게 해본 사람은 알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강한 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잃어갔다면 당연히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시어의 대조 같은 거 너무 잘 티가 나죠. 방금 이거 그치? 대조. 이런 것들. 이게 다 대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미상의 대조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쵸?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겠어요? 이 시의 주제는 이 밑으로 봐야 되죠.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희망, 힘, 위로, 위안이 되어주는 것이 주제겠죠. 이거 그냥 합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는요, 일단은 작가가 어떤 사람이야? 서정적이고 따뜻한 시를 쓰는 사람이야. 그쵸?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봤던 것들, 그래서 본인이 길을 잃고 생각해봤던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뭐 저같이 성격이었다면 길을 잃었으면 그냥 욕을 하고 말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 길을 잃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한 사람이야? 사색을 해본 사람이야. 길을 잃은 것을 통해서 사색을 한 시야. 그치? 깊게 생각을 해보고 무언가에 별로 독출해본 시야. 결론은. 그쵸? 그리고 또 깊게 생각해봤다는 점에서 성찰적인 시예요. 자, 여러분, 성찰하면요, 윤동주 같은 시인들만 성찰을 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성이 따라와야만 성찰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찰과 반성은 별개예요. 성찰은 깊게 생각하는 게 성찰이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성이 따라오는 덕분, 나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부끄러워지고 반성하게 되는 거지, 성찰이 무조건 반성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는 게 성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화사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내면을 우리가 보고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걸 고백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는 고백적이라고도 봐도 되겠죠. 물론 서정적이란 말의 단어이 맞겠죠. 왜? 서정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겁니다. 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시어의 대조 정도 잘 구분해 두시고 이런 작은 표현법들 잘 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라히덕의 푸른 밤 같은 작가죠. 같은 작가인데 상호 텍스트적 인기 뭐 그런 걸로 엮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얘랑은 주제가 조금 달라요. 자, 어떤 식으로 다를지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되게 낭만적인 시예요. 푸른 밤은. 읽으셨죠? 한번 읽었으니까. 근데 이거 학교에서 아예 짚고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한번 제목을 언급하고 나갔나요? 그냥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나요? 응? 언급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범위를 보니까 15페이지를 제외하고 다 시험 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 페이지 안에 들어있어요. 슬프게도.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쭉 읽어봤을 때 누가 등장해? 화자가 명확하게 겉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슨 표현이 있어? 나,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화자가 표면상으로 드러났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다. 왜? 1인칭이 사용됐으니까. 그치? 1인칭이 사용됐으니 화자가 표면상으로 겉으로 등장한다. 드러났다.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럼 대상이 등장합니다. 대상은 누구야? 너죠. 대상이 너입니다. 너를 딱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너라고 대상이. 그죠? 자, 그래서 한 연씩 같이 볼게요. 자, 1년부터 보자. 나경이나 읽어볼까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다.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벌써부터 표현법 중요한 거 나오기 시작하죠. 자,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걸었대. 그런데 그 길도 뭐야? 너에게 향한 거였대. 이게 말이 돼요? 너에게로 향하지 않기 위해 걸었던 길이 너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치? 그럼 뭐예요? 역설법이죠. 역설법이 사용되었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설법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 있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싶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 쳐봤는데 결국 뭐야? 너한테 가고 있더라라는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뜻을 좀 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어떻게 들어가? 역설법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역설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아닌지는 좀 더 읽으면서 알아볼게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서성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갈 별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여 있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되게 시각적으로 엄청 잘 보이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다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얘들아? 무슨 느낌인 것 같아? 여기 사귀는 사람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조용히 살짝만 손을 들어주면 진짜 그냥 눈치만 채고 서로 보지 마.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오, 알겠어요? 이게 사랑을 해봤으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수 있어. 이게 다 사랑에 대한 시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가. 우리 아까 어둠, 밤 이런 거 다 무슨 시오라 그랬어?
부정적인 시어라 그랬어. 앞이 안 보이니까. 그치? 그럼 까마득한 발길은 뭐야? 내가 혼자 있는 부정적인 시간인 거야. 왜? 뒤에 혼자 걸어간다 했잖아. 그치? 내가 이 시간의 시간에 혼자 걸어가. 너는 어디 있는데? 너가 지금 내 옆에 없는 거야. 그치? 너가 부재하지 않다는 말로 하면 이별의 상황인 거죠. 너랑 헤어지고 내가 혼자 지내고 있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좋겠어, 싫겠어? 싫겠죠. 왜? 밤이라고 표현했잖아. 까마득한 밤이라고. 그래서 너랑 헤어지고 내가 고통과 시련 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 와중에도 내 응시에 별이 날아갔대. 우리 물리적으로 별이 날아갈 수 있어 없어? 별똥별도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쵸?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내가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이 너의 머리 위에 반짝였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 이게? 내가 별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별을 보고 있으니까 어때? 네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생각나서 이 별이 너에게도 보였으면 좋겠다. 너에게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헤어진 상황에서도. 그죠?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너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서 흔들렸을 거래. 자, 내 한숨과 입김. 딱 봐도 한숨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쉬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이런 헤어진 이별의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한숨을 쉬어. 그랬더니 그 한숨에 뭐가 흔들려? 꽃들이 흔들려. 근데 꽃들이 흔들리는 방향이 너를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과학적으로 가능해 안 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것마저 그 꽃들이 너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나는 그 순간에도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매 순간이 너였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쵸? 굉장히 약간 낭만적인 고백이죠. 사실은. 헤어진 상황에도. 그쵸?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이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별의 상황에서 나는 별을 보든 꽃을 보든 힘들든 다 너를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3교으로 들어갈게요. 자,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치욕이랑 사랑이 어떻게 같이 있지? 왜 같이 있을까? 사랑하는데 왜 치욕스러워 얘들아? 왜일까? 우리가 왜 드라마에서 보는 사랑은 완결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끝이잖아. 근데 현실에서 사랑은 그렇지 않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는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을 굽히고 자존심을 굽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치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걔를 위해 내 자존심을 굽혀야 하고, 그 상황은 또 뭐로 바뀌어요? 걔에 대한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치욕은 사랑을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는 상황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린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나는 치욕스럽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 상황이. 그렇지만 그러면 뭐해? 그 치욕도 결국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근데 뭐 어쨌든 이 치욕을 극복해야 사랑할 수 있겠죠? 이런 자존심 굽히는 게 당연해져야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너에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두레박이 뭐예요? 뭔지 알아요? 두레박?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시골 가면 볼 수 있어. 우리가 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물이 이렇게 생겼잖아. 저도 이제 이미지로만 보긴 했어요. 우물이 있어. 그래서 우물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박을 하나 달아놔요.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 왜? 물을 퍼야 되니까. 이게 이름 두레박이에요. 보니까 어때? 너에게를 계속해서 두레박을 들이웠대. 왜? 무언가를 퍼 올려서 부어주려고 했던 거죠. 뭐겠어? 실제로 내가 물을 부어줄 거야? 그건 약간 미친놈이잖아요. 그죠? 물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 뭘 부어주겠어? 내 마음, 사랑을 부어주겠죠. 그러려고 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너에게는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 싶었던 거야. 헤어진 상황에서도. 그치?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래. 대체 이 길이 뭘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 이게 무슨 말이야? 별 얘기 어디에 나와 우리? 아까 이연 저 위쯤에 나왔죠. 별 되게 좋아서 그렇지? 자,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야 돼. 약간 과학적으로 생각해보자. 우주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하나의 별이 다른 별을 찾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경우일 수가 있겠어요? 그 수많은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로 수많은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묻고 있대. 무슨 말이야? 너에게로 갈 수 있는, 그쵸? 너를 위한 길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거야. 너에게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내가 다 시도를 해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치? 만약에 단 하나의 길이야. 딱 하나밖에 없어, 길. 그럼 얼마나 쉽겠어? 바로 가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수만 가지였다는 건 무슨 말이야? 너에게로 가는 게, 너에게로 닿는 게 정말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정말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 나는 계속해서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알아? 현재형 어민이요. 그치? 현재형 어민 는이 들어갔으니까 난 지금도 계속해서 너를 향해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영서가 읽어볼까요? 나는 생기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문의 애웃길이었다. 내 생에는 모든 지름길을 돌았대. 그리고 너에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움길이 뭘까요, 여러분? 무슨 느낌이야? 우리 앞에 지름길이라는 말 나오지. 지름길이 무슨 말이에요? 지름길은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이잖아. 그럼 애움길은? 적어도 지름길과 대조되는 느낌을 안 받죠. 그러니까 뭐야? 쉽지 않은 길, 빠르지 않고 돌아가는 길,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 생에는요, 지름길은 다 패스해. 왜? 그 길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거기에 누가 없어? 너에게는 난게 아니잖아. 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너한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결국엔 나의 인생은 결국 어떨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너한테로 갈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름길은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지름길은 너에게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겠죠, 그치?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별의 상황에서도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너를 향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은 이별의 상황이야. 신기하죠? 이별의 상황인데 나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건 결국 어떤 경우예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동물 아니겠죠? 그 정도의 뭐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별의 상황에서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별의 상황임에도 널 그대로 가져온다든지 이별의 상황인데도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요. 그치? 무슨 깨달음을 얻어요? 내 인생은 오로지 너를 향해 갈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걸 깨닫죠. 그치? 나는 깨달아요. 뭘? 삶의 의미를. 근데 이 삶의 의미는 어떤 때에 생겨? 너에게로 갈 때, 오로지 너에 대한 사랑일 때만 생기는 거야. 그치?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어때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서정시니까 서정적으로 가야 되고요. 자기의 내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렇더라라고 하고 내 내면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뭘 통해서 깨닫는 거야? 내가 옛날 일을 생각해보니, 우리가 헤어졌을 때를 생각해보니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야?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니까 회고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한다는 거야, 회고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낭만적인 시죠? 자, 정리하셨죠?
갈게요. 그대 생의 솔숲에서 김용택 작가님. 제가 기억하기로 이 작품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수능 특강에 출제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자료가 없게 하겠죠. 자, 요거 한번 가볍게 쓱 읽어보세요. 어차피 같이 볼 거니까 가볍게만 읽어보세요. 문법 하나가 문학하니까 할만하죠. 문법이 얼마나 고풍스러운 것인지. 한국어인들은 되게 힘들죠, 문법이. 자, 요거 한번 쭉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 1행, 2행을 같이 볼게요. 여기 두 줄. 자, 영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영서 아까 읽었죠? 미안해요. 지민이가 읽어볼까요? 그렇대요. 나도 봉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을 것 같대. 그러면 봉산은 어떤 곳이야?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때 나는 뭐야? 시적, 하자가 표면상으로 드러났다. 겉으로 드러났다. 적어놓으셔야겠죠? 자, 그래요. 나는 뭐 할 거래? 봉산에서 나를 버릴 수 있을 거래. 그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버릴 거야. 버릴 것 적어볼게요. 버릴 것. 일단은 뭐가 나와? 봉산이 됐다. 나를 대체 왜 버릴까?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두 줄 다시 건우가 읽어볼까요? 소리 이파리들이. 솔 이파리들이 이 세상에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상수리나무의 묵은 잎은, 옛날 잎은 저만큼 떨어지고 있대요. 지고 있대. 낙엽이 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묵은 잎이라는 건요. 그러면은 새 잎은 아니겠죠. 아주 과거의 것이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되고 있던 게 떨어지고 있대. 저 산에서. 그치? 그럼 얘는 뭐랑 비슷한 거야? 나랑 비슷한 거야. 그치? 얘는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기는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나왔던 나랑 유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묵은 잎도 어때?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묵은이라는 말을 좀 잘 봅시다. 묵은은 적어도 새 것은 아니야. 그럼 언제의 것이야? 오래된 거. 과거의 것이잖아. 그럼 과거의 잎을 버리는 게 자연의 순리야. 이걸 따라서 나도 나를 버릴 거래. 그럼 어떤 나를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버리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두 줄 볼게요. 자, 두 줄. 다시 재현이가 읽어볼까요? 봄이 오는 이 숲이래. 봄이 온다는 건 뭐야? 겨울 이전에 묵어있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죠.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봄이 오는 이 숲, 즉 무언가가 새로 시작될 때는 지난 날들, 바꿔 말하면 뭐야? 과거를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대. 좋대. 그치? 그렇다는 건 뭐야? 과거를 버리겠다. 그치? 과거의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리겠다로 가도 되겠죠. 그래서 또 뭘 버려? 지난 날들을 버릴 거래.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줄 또 하은이가 읽어볼까요? 그렇게 내가 이전 것들을 버리고 과거의 삶을 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래? 나의 남은
남은생,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미래. 미래도 벅찰 거래. 이때 벅차다는 건 힘겹다, 부담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벅차오른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기대된다, 설렌다 이런 의미인 거야. 또 내가 과거에 집착하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앞으로의 남은 어떻게 하는 거야? 미래도 기대가 될 거다. 미래도 설렐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세 줄이네요. 한 문장이. 지우가 세 줄 읽어볼까요? 봄이 오는 이 솔숲 마찬가지로 뭐야? 봄이 오는 순간이네요. 그쵸? 아까랑 비슷한 공간 3처럼 무언가를 내 손에 쥐고 또 그리고 또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남겨두겠는가라는 거죠. 이거 그러면은 진짜로 뭘 남겨둘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잡아두지 않겠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서리법인 거죠. 서리법이 들어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과거의 것을 쥐고 가지 않을 거고 아무것도 그쵸? 아무것도 내 마음에 잡아두지 않을 거라는 거야. 왜? 봄은 모든 게 새롭게 소생하는 계절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두 줄 나경이가 읽어볼까요? 술술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학생들은 술가지에서 골짜기로 가벼이 내리네. 그렇대요. 자, 솔숲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온대. 자, 햇살은요, 어때요? 빛이 나고 밝죠. 그러면은 어둠 밤과 어때? 대존이겠죠. 밝은 이미지니까. 그렇다는 건 뭐야? 시련과 고난의 반대, 희망으로 들어봐야겠죠. 그치? 그래서 솔숲 끝으로 뭐가 들어와? 희망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치? 자, 햇살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들어오고 있죠. 자, 햇살이 그러면 정말로 이성이 있어가지고 또박또박 걸어 들어와요? 아니죠. 그럼 얘는 뭐처럼 표현한 거야? 인간처럼 표현한 거야, 자연물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인법 들어간 거죠, 햇살. 그래서 햇살은 희망을 상징하는 자연물이 동시에 또 의인화가 된 대상이다라고 봐야겠죠. 박새들은 솔바지에서 골짜기로 가련히 내리네. 그렇대. 박새들이 움직인대. 자, 그 다음 어디까지 읽어볼까? 눈뜨리까지 읽으면 되겠는데 선생님과 눈뜨리까지 읽어볼까?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요 거기 있는 바람이요 산소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들이. 자,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서 걸을 거를 그럼 나 뭐 버린 거야? 근심과 고단함을 버린 거야. 그치? 삶의 근심과 고단함을 버리고 돌아와서 숲을 걸었대. 그치? 근데 거기에 뭐가 불어? 바람이 분대. 그럼 이때 바람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겠죠. 내 지금 상황이 긍정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시에서 바람은 부정이 더 많아요. 시험 고난이야. 왜냐면 춥게 만들고 무언가가 안 되게 막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으로 쓰였다는 점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찬설이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 뜰 거래. 자, 실가지라는 건 뭐야? 실같이 얇은 가지라는 거야. 나 지금 숲에 있잖아. 나 나무가 맞추잖아.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눈을 뜰 거래. 무슨 눈?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 또 나무에서 봄을 맞아 새롭게 자라나는 새순을 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은 중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몇 편 적어볼게요. 그래서 눈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새순 나뭇가지에서 전하는 그 약간 작은 새싹 같은 걸, 떡잎 같은 걸 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꽃이 피는 그 부위, 그리고 진짜로 눈. 입니다. 눈을 뜨리, 눈뜨리, 눈을 뜨리 반복이죠. 반복은 뭐다? 강조와 오늘이다. 기억하시고 또 나오네. 눈을 뜨리. 그쵸?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이건 뭐야? 진짜 내가 눈을 뜬다는 거죠. 그치? 봐봐요. 잎사귀들처럼 눈을 뜬다는 건 뭐야? 잎사귀 위에서 새 잎이 난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때? 실제로 눈을 뜰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중의적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새 잎사귀는 어떤 애들이야? 묵은 잎들을 다 버리고 처리 끝에서 자라난 새 순들인 거야. 새 잎들인 거야. 그치? 나도 어때? 묵은 과거의 나, 지난 날들과 고단함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나인 거야. 그치? 그런 깨끗한 푸르른 새로운 눈을 뜨겠다라는 거죠. 즉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쵸? 자유로운 눈을 뜨겠다. 이런 뜻도 바로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그대생의 이 고요한 솔숲에서 문장이 끝났는데 종결어미가 없네. 이거 뭐예요? 도지죠. 얘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앞문장에 들어가야지. 그대는 그대생의 이 고요한 솔숲에서 저 수많은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겠던 거야. 원래 문장. 그쵸? 얘를 굳이 뒤로 뺀 이유는 뭐다? 얘를 강조하려고. 그쵸? 도지법은 다 그런 겁니다. 원래. 자, 그래서 얘기한 김에 표현법을 정리할게요. 방금 봤던 도지법 있죠? 도지법은 늘 강조로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아까 서리법 기억나죠? 그리고 또 의의법도 있었고요. 햇살, 그쵸? 또 있었나요?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응? 뭐라고? 왜 봐라? 네. 뭐 있었어요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지도 있어요. 이미지. 상승 이미지랑 하강 이미지. 자, 하강 이미지 어디 나오고 있어? 앞부분에 진짜 많이 나와요. 벌이다, 내리다, 지다 이런 거. 그쵸? 그래서 내리다, 지다가 진짜 많이 나왔을 거야. 내리다, 지다 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벌이다. 그럼 상승은 뭐야? 뜨다. 눈을 뜨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다. 세순이 아래에서 위로 나오다. 다 가능합니다. 그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뭐 푸른 이런 거 다 색채 이미지, 색채 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색채 이미지, 색채 어 잊지 마시고 푸르른 할 때. 그래요. 그럼 내용만 한 번 더 가볍게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내가 버릴 거였죠? 내가 얘네 어디서 버리기로 했어? 봄, 산, 봄, 숲에서 버리기로 했죠. 봄, 산, 봄, 숲, 그치? 자, 그러면은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언제야? 봄이야, 봄. 그쵸? 계절, 시간. 봄은 어떤 계절인데? 새로운 시작이죠. 겨우내 묵었던 것들을 다 떨쳐내고 새롭게 잎을 피워내고 새롭게 꽃을 피워내는 새로움이 있는 계절입니다. 그쵸? 그럼 이 산과 숲은 뭐예요? 공간이죠. 어떤 공간? 이것들을 버리는 공간. 그래서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공간. 내가 이걸 왜 버린다고 했어? 묵은 잎, 근심, 고난 다 과거잖아. 그치?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어디에? 여기. 지금 현재 내가 과거의 것을 버리고 뭐 할 거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미래에 대한 기대감 기억나죠? 벅차리. 그쵸?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것들을 버려 내가 어디서? 현재의 이 공간에서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 벅찬 미래로 나아갈 거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내용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 겁니다. 그래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보자. 자, 여러분 나를 버린다. 나의 지나간 걸 버린다.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적으로 돈 닦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치? 종교에서 왜 명상해봤어요 여러분? 템플스테이 같은 거 명상을 시켜요. 거기서 맨날 나를 놓아주세요. 나를 버리세요. 우리는 음악에 흐름, 노래에 흐름 집중합니다. 이런 걸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나를 버린다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돌을 닦는 느낌이랑도 비슷해요. 느껴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해보면 느껴질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버린다는 거는
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공간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초월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속세로부터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어. 왜? 과거는 보통 속세일 것이야. 내가 속세에서 느꼈던 고단한 그런 거기도 하니까요. 그치? 그래서 속세와도 대립이 됩니다. 세속이나 속세는 상관없어요. 대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이라는 거야. 그치? 원래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지만 원래 속세와 대립되면 자연이에요. 그치? 그냥 자연에서 그럼 뭐 할 거라는 거잖아? 속세를 등지고 초월적인 공간에서 나를 버려가며 미래를 향해 갈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짜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다 하시면 무엇을 하면 되냐? 여러분, 비포용지 큰 거 받았었죠? 정리를 다 하신 분들은 비포용지 큰 거를 꺼내요. 펼쳐요. 빈칸이 있을 겁니다. 이 작품에 대한 빈칸이 채우시면 됩니다. 채우고 첫 번째로는 그냥 연필로 채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쥐어짜서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저히 못 채우겠다 하면은 필기를 펼칩니다. 필기를 펼치고 파란색 젤로 다시 한번 필기를 대조하면서 머리를 쥐어짜서 채워요. 진짜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덮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랑 같이 덮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걸 채우는 동안 제가 숙제 검사를 할 거니까요. 숙제를 잘 꺼내 놓으시면 되겠죠? 숙제를 잘 꺼내 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확인을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숙제는 품사 1, 2학년, 단어 1, 2학년, 의문 이렇게 딱 세 가지였죠. 그래서 문법책 꺼내 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확인할게요. 여러분은 열심히 채우세요.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쥐어짜내가면서. 여러분의 앞이든 뒤든 아무데나 놓으세요. 앞이든 뒤든 아무데나 놓으면 제가 방해되지 않게 확인을